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마을 활동의 주무대인 마들바라기. 네, 켈리 좀 쓰는 김재현입니다. 일어나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러는 사람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고 뭐 특별히 성공을 거둔 것도 없고 뭐 뭔가를 극복하지도 않았고 뭐 자랑할 것도 딱히 없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건 발표력이 없고 자신감 없고 맨날 혼날 때도 말 못한다고 혼나고 노래방 문화가 제일 싫었고 뭐 하여튼 나서는 게 엄청 두려웠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초등학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어느 날 꺼내서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꺼내서 봤는데 10살 그러니까 그림 일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림 일기는 안 남아있고 3학년 때부터 26살까지 한 뭐 20권 가까운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읽지는 못했고 제 기억에서 사라져 있던 부분, 어렸을 때의 기억 그 부분을 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 기억에서 사라졌던 부분이 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살기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혼자만 읽기에는 좀 아까운 아니면 그냥 웃고 지나가자고 일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1978년 2월 11일 토요일 흐림. 제목이 잊혀지지 않을 날. 어쩌면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나는 평균이 4점이 모자리고 수경이는 2점이 모자린다. 수경이는 암만 2점이 모자려도 89.8이고 나는 89.6인데 어째서 수경이는 우등상을 주느냐. 2점이 모자려도 모자른 것이지. 그러면 뭐 나는 왜 우등상을 안 주냐? 수경이만 억울하고 나는 안 억울하냐? 아주 책일상 선생님은 얄미럽다. 수경이 편만 살살 들면서 내 편은 톤톤만치도 안 들고 어디 그래 보자. 선생님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학교 교장 교감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1점이 모자리건 2점이 모자리건 모자리는 것은 모자리는 것이지 조금 모자랐다고 우등상 주는 것이 어디 있나.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도 원수를 갖고 말 테다.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 비밀해. 방학 때 결석한 아이들은 결석이 아니라고 안 한다고? 여기다 욕도 썼네. 지랄 말아라. 나는 나쁜 비밀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다 얘기했다. 아주 수경이 미심이가 방학 때 결석했으니까 아주 다 안다. 우리 선생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다 얘기 다 했으니까 그래 봐라. 그래도 내가 울으니까 지가 못해놓고 우냐고. 수경이는 얼마나 잘했나? 내가 눈물을 10사발이나 흘렸는지 몇 사발이나 흘렸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울었지, 집에서 울었지, 집에 와서도 밥도 안 먹고 울었지, 지금 일기 쓰면서도 울고 있다. 그다음에 몇 살 때예요? 4학년 때요. 원수 갚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마지막 줄이 두고 볼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요거야. 그리고 한 4일을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내 우등상을 꼭 타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막판에는 막 아팠어요.
그 엄마가 너가 공부 못해도 된다고 우등상 안 해도 된다고 너가 너무 거기에 신경 써서 아픈 거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깝게 4학년 2월달이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밤은 무서웠다. 나는 내일이 동생 생일이라 늦게까지 언니를 도왔다. 11시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눈이 내리며 바람이 불어 물건을 막 넘어갔다. 우리 가게 문도 넘어졌다. 나는 오빠 보고 가게 문이 넘어졌으니 나가 일으켜 놓으려고 했더니 오빠는 화를 냈다. 지가 나가서 일으켜 놓던지 남 보고 그런다고 했다. 난 가만히 있었더니 오빠는 화가 나서 문을 닫고 들어왔다. 오빠는 날 보고 그런 것도 못하고 말도 떼대빌거리고 떠들지도 못한다고 하며 우리들에게 화를 냈다. 여기 좀 충격적이라서 이걸 가져왔나 봐요. 도끼로 찍어 죽이고 싶다고 했다. 난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슬펐다. 난 누굴 믿을 사람이 없다. 난 시집간 언니가 제일 좋은데 시집을 갔으니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실컷 울었다. 지금은 일기를 쓰는 시간은 새벽 2시쯤 되었을 것이다. 이게 5학년 때.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시골 산골짜기 외딴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날이면 장날 이렇게 윗동네 사람들이 장에 갔다 오는 거를 이렇게 마구간뒤에서 숨어서 사람 구경하는 게 그때도 이렇게 숨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서 사람 보는 게 낙이었고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 오다 보면 이렇게 골짜기에서 아랫집하고 우리 집하고 골짜기가 이렇게 길었는데 그 골짜기에 딱 들어서면 긴장이 됐어요. 긴장이 된 이유는 엄마랑 아버지랑 자주 싸웠기 때문에. 싸운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오지랖이 넓어서 맨날 그 동네 일 하러 다니고 남들한테는 엄청 잘하지만 집안은 개판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댕동댕동 거리면서 일해서 땅 한 탱이라도 사겠다고 막 아침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을 동동동동 거리셨고, 아버지는 맨날 남의 일 보증 서러 다니고 뭐 화투 치러 다니고 그러시다가 4학년 때 저는 친척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계셨고, 그리고 한 4월 달 그리고 또 학교를 엄마가 누워 계시면서 맨날 했던 말은 다른 건 다 걱정 안 되는데 나랑 동생이랑 저것들이 걱정이라, 죽으면 걱정이라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지만 그때는 그랬나 봐요. 기도원에 가셨대요. 기도원에 가면 낫는다고 누가 그랬나 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뭐 전보가 오고 막 난리치더니 안수기도 받다가 뭐 하여튼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5학년 봄. 근데 정신없이 진짜 뭐 중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언니 오빠의 손에 의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죠. 서울 이사 오면서 잘 살 수가 없었겠죠. 뭐 땅을 팔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안 어울린다 버티고 언니 오빠 그래봤자 언니는 19, 오빠는 뭐 23, 동생 6살, 저 12살 이렇게 왔는데 빚내 갖고 와갖고 아버지는 맨날 빚독촉에 뭐 내가 빚 안 갚으면 내가 죽어버린다 이런 일기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집은 쫄딱 망하고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만화 가게를 했는데 뭐 1년도 못 버티고 망하고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대로 유전이 된 것 같은 게 바깥 사람들한테 참 잘해요. 우리 가족들이 진짜 잘하는데 집에 그 약한 사람들한테는
보고 배운 대로 그런 건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지 너무너무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난 12살인데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집 보면 엄마가 없으면 단합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는데 아무한테도 기댈 데가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뭐 동네 어른 아무도 기댈 어른이 한 명도 없어갖고 그때부터 꿈꿨던 게 의지할 때라는 일기장밖에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누가 나 어른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누가 한 명만 나를 지켜봐주면 힘이 날 텐데 맨날 맨날 잊어버렸었는데 일기장 보니까 진짜 하루 건너 이불 뒤집어 쓰고 그것도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참 일기장 읽으면서 너무 가여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언니 오빠는 약자인 나한테 동생한테 왜 그랬을까? 또 이제 나이를 드니까 언니도 어렸구나. 언니도 어렸고 오빠도 어렸는데 뭐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참 어린 마음에 우리 형제들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컸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동생이 있는데 저는 성인이 돼서 그 누구한테도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할 수가 없는 게 설명이 안 되는 동생이었어요. 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완전 지적으로 부족하면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할 텐데 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닌데 학교 적응도 안 되고 이상한 막 행동도 하고 그래서 시골로 다시 보내졌는데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고 그 동생인가 봐요. 지금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전국에서 전화 다 와요. 전국에서 누나가 있으면 그때 저 이제 일찍 취업해서 다니고 있으면 저 아랫지방 어디서 전화 누나가 있으면서 동생을 왜 이렇게 방치시키냐고 막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다 오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서울에서 택시 타고 저 강원도 꼴짜기까지 가요. 돈 한 푼 없어도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이용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애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악용을 하는 게 돼서 그러니까 중간에 사건이 너무 많았지만 뭐 집에 전화를 이제 같이 데리고 살 때 보면 전화를 막 전화 요금이 나요. 그럼 어느 날 전화 요금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요. 몇백 이렇게 나와요. 그걸 떼보면 그때 한창 그 유행했던 전화가 국제전화 뭐 있었어요. 뭐 야한 뭐 그런 건지 그거를 리스트를 해보면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 뭐 이거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온갖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고 그래서 전화기를 문의를 해보면 그걸 이렇게 잠그는 장치가 있어서 잠그는 장치를 해놓으면 바보가 아닌가 봐요. 다 풀러요. 집에 있는 온갖 돈 되는 건 다 갖다 제가 수집한 우표며 뭐며 돈이며 그런 걸 다 갖다 팔고 이번에 일기장을 꺼내보니까 일기장도 다 받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게 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찾아갔고 전화가 뭐 우리 누나가 지금 여기 뭐 이러고 있어요. 전화가 오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있고 재주라면 재주인지 그리고 맨날 사고 쳐서 집 나가면 맨날 전화 로이로제 걸리고 밤새 기다리다가 보면 밤 꼴딱 새고 출근하려고 아침에 버스 타면 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짓고를 하고 그 마지막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고 진짜 이거는 안 경험한 사람은 모르고 그 옛날에 그 지금 사는 시형 아파트가 이렇게 연탄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가고 진짜 시커먼 얼굴로 제가 해화동이 회사였는데
해외당에 나타나면 진짜 창피해서 밥을 사줄 수가 없는 그런 몰골로 나타나고, 처음에는 회사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뭐 엄마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동생 회사로 전화 오는 거 이해 갔는데,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온 후배 애들보다 얘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저랑 6살 차이 나지만 막 20살짜리 들어와서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걔네들보다 나이가 많은 얘가 맨날 전화 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더 이상 이제 버틸 길도 없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얘에서 도망을 쳐야겠다. 그 택한 것이 결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뭐 나이도 됐고 내가 여기서 회사에서 더 이상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잘난 사람이랑 하면 이런 집꼬라지를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뭐 그래서 그냥 좋다 하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잘 될 턱이 없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고 보니까 그쪽도 부모가 없네. 근데 나도 없으니까 뭐 저 사람 탓이 아니니까 둘이 이해하고 살면 되겠지. 그러고 결혼했어요. 근데 서로 잘 몰랐던 거죠. 저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쪽도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맨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뭔가 긍정적으로 살자고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냅두라 그러고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고서 이건 뭘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저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또 눈에 들어왔죠.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이뻤지만 세상에 막 얻고 나가면 너무 이쁘다고 사람들이 막 말 걸고 이뻐해 줬지만 뭔가 다른 애 엄청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는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남들은 이렇게 애를 안 키우는구나. 둘째는 그냥 스스로 크는데 첫째는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맨날 뭐 맡길 데도 없고 오로지 이렇게 하루 24시간 얘한테 붙어 있어야 됐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에 용기를 내서 서울대병원 정신과를 갔죠. 그랬더니 너무 어려서 진단은 안 되지만 교육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애를 등에 업고 큰 애가 이제 셋으로 3살 되면서 특수교육을 시작했어요. 뭐 언어 치료며 복지관, 뭐 정신과, 뭐 중국동 정신병원. 근데 그런데 가면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멀쩡한데.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그래서 학교 몇 년을 특수교육을 하다가 도저히 얘가 학교에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되겠지. 말은 잘해요. 책을 엄청나게 읽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아들은 얘가 수제가 아닐까? 엄마가 부족해서 얘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 막 이럴 정도로 맨날 동화책 읽어달라 그래서 동화책 읽다 보면 잠깐 딴 생각해보면 뒤에 있는 문장을 막 줄줄줄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라 그러면 정말 읽어보는 거. 한 글자도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4살 이럴 때 막 읽는 거여서 이거 의사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 진짜 부모를 잘못 쓰는 얘는 수제가 아닐까? 천재가 아닐까? 이럴 정도로 영어를 시켜보면 그때 뭐 튼튼 영어가 한참 유행해. 튼튼 영어 시켜보면 그냥 다 외우는 거야. 다 통째로 통문장을 다 외워버리고 나는 돈이 없는데 막 한 달에
한 타임 할 걸 갖다가 두세 타임을 해도 되는 그렇게 통째로 다 외워버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났죠. 반복, 뭐, 반복 이런 행동이나 뭐 반어법이나 규칙적이지 않으면 뭐 힘들고, 반복적인 행동만 하고, 뭐 새로운 거를 가는 거에 대한 뭐 엄청 처음에는 왜 우는지를 정말 아기 때는 정말 모르고, 커서도 무슨 음식점을 한번 가려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서울에선 도저히 못 보내겠다. 그래서 시골 학교를, 이제 그때 막 인터넷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더라. 시골의 작은 학교를 검색해서 갔던 데가 양평 끝 입학하는 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너무 막 중구난방 뛰고 뭐 질문 많고 막 계속 말하고 막 이런 때니까, 딱 첫날 얘가 막 질문하고, 선생님 뭐 언제 끝나요? 뭐예요?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만남에 너는 이름은 준수인데 왜 준수하지 못하니? 막 이래갖고, 그다음부터 제가 맨날 애를 죽이는 작업만 했어요.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얘가 학교를 거기서 버텨야 되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교육만 막 시켰는데,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그런 아스퍼거에 대해서 아는 분도 한 분은 없었고, 뭐 선생님들은 얘를 왜 시골로 데려왔냐, 얘랑 말통하는 애 하나도 없다, 얘는 똑똑한 애들에서 키워야지 왜 말도 안 통하는 시골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아스퍼거에 대해서 이해해 준 선생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뭐 특수교육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 학교에 보냈는데, 딱 한 분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만 딱 상담을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남다르다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을 딱 한 번 만났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았고, 근데 얘는 주변 사람들이 그게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말을 걸어도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느끼고, 그리고 책 속에 있다 보니까 지식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시켰는데, 어느 날은 교장 선생님이 와, 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책을 사준 적이 없는데, 엄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도 안 읽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나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걸 다 뭐. 그래서 어느 날은 퀴즈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거기 나오는 뭐 역사 뭐 이런 문제를 다 맞히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5학년 때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중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중학교 중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병이 났죠. 병이 난 이유는 모든 거를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처음에 양평을 간다 그랬더니 알아서 가라, 뭐 서울로 다시 입주를 해야 되겠다, 알아서 하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참 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뭐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처음에 특수교육을 시킬 때도 일관성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애들 다 그렇게 그런 거라 그러고,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중학교 때 아이가 학교장한테 맞아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얘는 학교장이 뭔지도 모르고, 걔가 얘를 길 막고 괴롭히니까 같이 때린 거고, 다른 애들은 짱이니까 다들 피하지만 얘는 그런 감이 없으니까 깨지고 맞고, 안경 깨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그 맨날 말로만 동생 때문에 썩던 그런 거, 남편 때문에 썩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까지 그런 게 막 쌓이면서 맨날 내가 속이 썩는다 썩어 이랬던 게 정말 속이 썩었던 거죠. 이게 뭐 주변에 그런 걸 얘기할 어른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상담은 오로지 병원에 가서 무지막지한 돈을 내야지만 상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 상담을 받아서 뭐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씩은 나아졌겠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은 너무 형식적인 처방과 형식적인 뭐 그런 정신과 상담이었고, 실질적으로 체감을 제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사단이 났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이제 완전히 맞아갖고 막 얘를 핸드폰을 막 찍어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먹이 날라오면서 핸드폰이 떨어지고 하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고, 좀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수학여행 갔을 때 얘 몰래 음료수 빼고 거기다가 소변 넣어놓고, 근데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강제 전학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이라 아빠는 뭐 나설 생각도 없고 나설 능력도 안 되고, 그때 정말 느꼈던 게 담임 선생님 다 호출해서 강제 전학을 보낸다고 했던 일이, 담임을 막 고발하겠다 이거 갖고 강제 전학 보낸다고. 그래서 저는 벌벌 떨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 끝까지 고발하라고 하시라고, 괜찮다고, 자기는 고발당해도 된다고. 제가 느꼈던 거는, 와, 다른 사람들은 저런 아빠를 갖고 있구나, 저런 남편, 저런 아빠를 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애한테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클 때 느꼈던 그런 아빠의 초라함, 그런 거를 내가 되물림했구나, 애들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아빠가 아니고, 그런 아빠를 내가 정말 세상을 몰라서, 사람 보는 게 없어서, 경험을 못해서 그냥 도망치고자 애들한테 그런 가족을 만들어줬구나. 이제 그때서 정신이 좀 들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났죠. 서울에 올라오면서 신장이 다 망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는 50% 이상 다 망가졌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제가 보통 사람들 하나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11알로 시작했어요. 그때 얼굴이 진짜 선풍기처럼 저만큼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선풍기처럼 커지는데, 그냥 얼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커지는 건 뭐 상관없었어요, 외적인 거는. 근데 막 내적으로 1년 동안 막 마비도 오고 걸음도 걸을 수 없게끔 막 그런, 진짜 90 먹은 할머니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음밖에 못 걸을 수 있는 증상, 뭐 온갖 증상이 1년 동안 그 약을 먹는 동안에.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거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게 들통날까봐, 들통나면 그 몸으로 어디 다니냐고 간두라 할까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간두라 그럴까봐, 그 몸으로 어딜 나오냐 그럴까봐.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캘리를 한 이유도 창피하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다. 근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뭐 취미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그나마 잘했던 거는 내가 글씨밖에 잘 쓰는 게 없네. 그래서 돈 벌려고 캘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벌면 애들한테 삼겹살을 사줄까, 빚을 갚을까. 그때 맨날 빚 갚는 게 먼저였어. 그래서
죽자고 빚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냥 살아가는 얘기고, 제가 뭐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겨냈다는 것도 아니고 극복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괜찮아요. 마들에 와서 그나마 제가 마들에 오면 많이 웃고 제일 왜냐면 제가 애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부족했던 게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일을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고, 마음속에는 그런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기댈 데가 없는데 여기 마들에서 기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네도 시댁에도 제사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던 거는 그래도 내 아이에게 기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래도 사촌들이라도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양쪽 다 실패했어요. 제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정말 뭐 중병일 것이다, 난치병이고 불치병일 것이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이유가 우리 딸이 불쌍했어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걸 겪을 테니까. 부모 아빠는 짐처럼 느껴지고 엄마 없이 사고 치는 형제, 이거를 내가 우리 딸한테 똑같이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막 버스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는 딱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그때 우리 딸이 10살이었기 때문에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약을 거의 20년 동안 먹으니까 다른 병들이 계속 이제 신장이 망가지니까 다른 약을 부르고 약을 불어서 계속 갈 때마다 약이 늘어나고 갈 때마다 불어나고, 또 그 약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감, 기다리 아저씨에 대한 그런 희망은 이제 40대 후반이 없어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아직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엄마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 부르면 내가 엄마인가? 내가 언제 엄마가 됐지? 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나? 애들한테 미안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 좋은 거 하라고 해서 역사 전공해서 박물관에 취업하고자 진짜 취업 지원서를 1년 내내 썼지만 어느 날 박물관 뭐 이런 연습생 뭐 이런 거 이렇게 모집이 올라오면 6개월짜리 최저시급 주는 이런 건데도 그 정원 응모생이 정원보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되겠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지원을 하면 이번에는 지원자가 더 적어도 될 거야. 막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떨어지죠. 그래서 전화를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뭐 저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긍하고 보면 바로 그날 똑같은 공고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왜 뭐 직원을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생인데 그런 기회도 안 주어질까.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잘 시켜주면 반복적인 거는 엄청 잘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단 결석 한 번 없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건 참 잘하는데 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줄까. 도서실을 많이 들락거리니까 선생님이 되게 이뻐하고 도서부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서 공부를 했어요. 사서교육원에 이제 들어가서 1년 과정 마치고 준사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류를 막 넣는데 한 군데서 이제 여러 명을 뽑는 뭐 뉴딜 일자리 이런 데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 10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내년에도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내년 더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이제 잘린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엑셀도 따고 막 또 준비를 해갖고 주민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런 재활용 업무가 있나 봐요. 그거를 1년 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잘 하고 있고, 소식 전해주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 기억나는 몇 분의 어른들, 제가 고마웠던, 살면서 둘째를 낳을 때 그 아빠가 없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만삭이후로 애 낳을 때는 다가오는데 그때 제일 힘이 됐던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옆집 아저씨였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한밤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그런 작은 한마디지만 그게 너무 힘이 됐고, 그런 어른이 될 그런 친절,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남아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아닐까 싶어요. 예. 마들에서 하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어려운 것보다는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마들에 있더라고요. 같이 한다는 거. 그 주 단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우리 마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고, 성공적이거나 뭐 에너지 넘치는 긍정 에너지 뿜뿜 뿜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들 어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른으로서 주변에 손을 내밀어 주면 좋겠다. 제 경험으로는 그런 어른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른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